1992년 대선에 출마를 하셨죠. 네. 아, 2002년에는 정몽준 회장이, 네. 2007년에는 또 정동영 의원이 대선 그러네요. 후보로 나왔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정도령 설이 있었고 계속 나올 때까지 찾는 것 같아요. 성이 같다고 너무 정도령 나올 때까지 그냥 다 그죠. 많은 성들이 있을 네네. 텐데. 본인들 의사하고도 지금, 관계없이 하나를 되짚어보고 남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때는. 꿈보다 해몽이네요. 에, 되게 전도령이었으면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전돌이. 꿈이 있어요? 꿈이 뭐 나가고 싶은 생각. 전도령이 옮기나요? 전도령이요? 변석재님? 아니 저 그냥 유튜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 무속인들이라든지 사주 관상 뭐 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징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남는 거죠. 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 이게 이 사람이 틀렸구나, 이 예언이 네.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잘 맞추는 사람이 없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진짜 잘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네네. 그냥 막 해석함에 따라서. 궁금한 게 난 네. 크리스가 또 궁금해. 네. 미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다고 하고 싶지만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이 연관이 있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낸시 레이건 그 영부인 계셨죠. 네네. 하늘 별 보고 점치는 분 계셨는데 그렇게 맹신했대요.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의 그 점성술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1년 3월 30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었거든요. 영부인이 너무 놀란 거죠. 그 위험을 예감했다는 점성술사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다가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된 거죠. 당시 그 백악관 비서실장 도널드 리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저서에서 영부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한 점성술사한테 매달 $3,000를 주고 백악관의 점성술사와 통화하는 한라인, 별도 전화까지 두고 매일 대통령 신변을 물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합니다. 신기하다. 이제 일정을 이제 손봐줬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어. 하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났구나. 나중에는 그 정치적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한 무당이나 이제 예언가들은 자기의 예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뭐 무속인들이 정치인들처럼 공약을 건 것도 아니고 책임질 의무 자체도 없으니까요. 과거 전통 사회에서 무속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현대 사회의 정치와 같은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는 영역까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예언이라든지 신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뭔가 쌤이 들어주시는 사례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을 거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예언이나 무속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뭐야? 버트넘 포러의 성격 진단 문항인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당신은 성격적인 약점이 약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결점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이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오, 엄청 많이요. 종종 당신은 외향적이며 상냥하고 부침성도 좋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정도 해당하시나요? 다인데? 세 개 다. 세 개 다 해당하시는 분. 세 개?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럴싸한 듯해요. 약간 정도의
서로의 차이는 있는데 세 개가 다 공감이 돼요. 그렇지, 호감이 되지. 네. 세모는 뜨고 계신 슈카 씨는 카 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절대 옳다. 나는 절대 잘한다. 무슨 소리야? 나는 게 없다. 성격적인 약점이 없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전도령이다. 공감, 무슨 소리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전도령. 공감해요? 공감하세요, 이것도? 아니, 근데 질문이 네. 성격적인 약점이 약간 있지만 저거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약간 없는 얼마나 약간 없지, 다 있지, 그럼.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질문 잘못된 거네요. 예, 뭐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역시나. 네네네. 어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네. 두리뭉실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똑같구나. 우리.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들도 어쩔 때 혼자 있고 싶잖아요. 네. 그럼요. 뭐 성격적 약점 없는 사람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얘기구나. 맞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집안 사람들이 다 엄마 많이 아프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야. 우리는 좀 그런 거 스트레스 배우자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이런 기술을 나에게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반함 효과. 예, 반엄. 그래서 이런 맞네라는 지점들, 이거 내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험들이 쌓일수록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잘 보는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여도 뭔가 믿을 수 있겠다. 용하다. 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쌓이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를 알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도 혹시 내가 국대 축구 보면 진다 이런 저 맨날 그래. 야, 내가 보문지더라 이런 거. 예. 윤민상 씨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왜 이래? 징크스처럼. 예. 예. 내가 국대 축구를 보는 게 국대의 경기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믿어야 예. 마음이 안심이 편해. 되는 거죠. 예. 그냥 슬퍼. 왠지. 괜히 미안해.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봤을 때 이기는 경우에는 그 징크스가 별로 이어지지 않아요. 생각 안 해요. 그때. 네,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겼네 이러고 맙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지면 이거 봐 내가 봐서 졌어. 맞습니다. 내가 이거 안 봐가지고 실수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기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믿음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성은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지. 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를 얻게 되면 불편감을 느낍니다. 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이제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태도나 믿음을 이제 바꾸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떤 예언이 바로 내가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태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화. 네. 그럴 때 그럼 이게 믿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해석을 잘못했다. 내지는 이게 그 시기가 아니라 또 다음 시기일 거야.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법이지 않을까요?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싶어요. 내가. 예. 잘못됐다는 거를 한켠에는 알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사고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4-5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한 건지도 자체도 저는 몰라요. 무조건 좋다니까. 그렇죠,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눈을 감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 덕분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랭어 교수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80대 정도 되는 노인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젊었을 때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한 20, 30년 전 나이라고 생각을 해라.
또 그 20, 30년 전에 나왔던 뭐 잡지도 비치를 해놓고요. TV에는 계속 그 시대 방송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라디오에서는 우와. 또 얘기도 그때 당시의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뒤가 돼서 이분들의 이제 시력과 청력 이런 걸 측정해 보니까 다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다는 거죠. 우와. 80대 정도 나이셨는데 50대 수준으로 우와. 마음가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예,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네. 결국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이나 사주, 관상, 풍수 등에 빠져드는 이유는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무속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해 주거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점쳐주는 무속과 같은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신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을 하는 주체, 그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과거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고요. 자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절이었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신분제가 사라지고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속이나 미래를 점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무속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